2021년 8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스스로 끊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여성 2명의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출소한 지 겨우 석 달 가석방 상태였는데도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죠. 발목엔 감시 장치가 채워져 있었는데 정작 그 장치는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문 너머의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도대체 시스템의 어디가 어떻게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도 지나친 경고 신호들, 그리고 사건 이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강윤성, 56세, 정가 14범,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15년 만의 자유였죠.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졌습니다. 5년간 그를 감시할 장치였어요. 출소 후 석 달, 정부 지원금도 빌린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남자. 그에게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8월 27일 새벽 0시 14분 동부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강윤성이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긴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미 집안 장롱엔 한 여성의 차가운 시신이 있었습니다. 8월 26일 오후 4시 강윤성은 동네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샀습니다. 그날 밤 9시 40대 여성 A씨가 그의 집을 찾았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A씨가 돈을 거절하자 강윤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어요. 시신은 장롱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강윤성은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어. 네가 돈 안 빌려줘서 이렇게 됐어. 끝까지 남 탓이었습니다. 8월 27일 오후 5시 31분 몽촌 토성역 근처 수풀에서 절단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 후 전자발찌는 단순한 쇠붙이가 됐죠. 그 순간부터 시스템은 그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경보가 울린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모두 5차례나 문을 두드렸지만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 한 장 너머에 시신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돌아섰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법의 한계입니다. 일주일 전 8월 21일 50대 여성 B씨가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 나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강윤성과 다툰 후였죠. 하지만 이 신호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고했으면 살았을 텐데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도움 요청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월 28일 밤 B씨는 강윤성의 전화를 받고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아야 했죠. 그녀는 차 키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8월 29일 새벽 3시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 2천만 원 먼저 갚아. B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뒤 차 안에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 송파경찰서로 빨간 소나타가 들어왔습니다. 살인했어요. 차에도 집에도 시신이 있습니다. 강윤성의 자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강윤성이 단순한 충동형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15년간 교도소에서 법률을 공부했어요. 교도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죠. 온도가 규정보다 2도 낮다면 50만 원, 운동시간이 5분 짧다며 30만 원. 그는 시스템의 빈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화와는 꽤 다르지 않나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관리하기 쉬운 모범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2020년 청주교도소에서 그는 갑자기 독실한 신자가 됐어요. 목사의 탄원서를 받아 2개월 감형까지 받았죠. 하지만 전부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가짜 모범수를 구분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심리검사 결과 PCLR 34점, 연쇄살인마급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가석방 심사에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실제로는 서류상 모범 행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타인을 도구로 보는 사람,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 보호관찰관의 고백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17명이에요. 하루에 알람이 수백 개씩 울립니다. 실제로 보호관찰소 모니터실을 가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봅니다. 빨간 점 하나하나가 전자발찌 착용자예요. 새벽 2시, 3시, 4시, 24시간 이 점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야 했나? 그날 출동했던 경찰관의 말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없었어요. 만약 제가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저는 주거 침입죄로 고소당합니다. 이게 현장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2022년 이 사건 이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보호관찰 인력 20% 증원, 고위험군 1:1 관리, AI 예측 시스템 도입.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20% 늘어봤자 한 사람이 17명 보던 게 14명 보는 수준이에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새로 도입된 AI 시스템은 이상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윤성 같은 경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다가 하루 만에 2명을 살해했습니다. AI가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었죠. 이 사건 후 긴급 상황 시 영장 없는 진입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인권 침해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장롱 안에서 발견된 A씨의 인권은 누가 지켜줬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주로 교도소 내 행동을 봅니다. 강윤성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걸 악용하죠. 종교활동, 직업훈련, 봉사활동. 점수를 따기 위한 연기와 진정한 교화를 구분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습니다. B씨가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한 건 살해 8일 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신고가 됐다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단순 말다툼으로 분류돼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갈등이었다는 정보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A씨의 딸 23세이 법정에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나요? 판사도 검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2년 5월 27일 강윤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다음 강윤성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 지금도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인원은 여전히 2자릿수예요. 매일 밤 모니터실에선 빨간 점들이 깜빡입니다. 전자발찌는 위치만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예산, 더 나은 법. 이게 없으면 제2의, 제3의 송파 사건은 반복됩니다. 송파 전자발찌 연속 살인 사건. 시스템이 놓친 3개월이 만든 비극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빨간불을 그냥 지나칠 건가요?